사람들은 죽음 얘기를 하기를 꺼려 한답니다. 대개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 고통스러울 거다. 두 번째는 그 죽는 과정 그리고 사후 세계가 어떨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얘기를 하기를 꺼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이 좋겠습니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좀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리고 삑삑빽빽하는 그런 장치 없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렇게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바란다면 그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망하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통계가 있는데 4명 중에 3명은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절대로 익숙한 장소일 수도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편안한, 우리가 바라는 죽음과 좀 다른 죽음의 상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이란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죽음이란 삶이, 생명이 또는 생명 현상이 끝난 상태를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의료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뭘 갖고 죽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표현이 숨이 멎었다, 숨을 거두었다, 그러면 대개 사망한 걸 표현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이 멎은 순간을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을 안 쉬었다가 또다시 쉬기도 하고요. 숨을 굉장히 얕게 쉬기 때문에 사람의 오감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숨이 멎는 것이 죽음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이 한 200년 전에 청진기가 발명되면서 심장 박동으로 기준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폐기능 종지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가 아니라 아주 끝나는 종지설을 사망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써오다가 한 50년 전에 드디어 뇌사설이 다시 대두가 됐고요. 뇌의 전체 기능이 완전히 멎으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라는 기준을 냈고, 심폐기능 종지하고 뇌사 두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요. 어쨌든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었다고 해도 뇌는 한 4, 5분을 더 생존합니다. 사람이 사망해도 심장이나 콩팥, 간, 폐는 서너 시간까지도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현상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판정에 관한 문제고요. 한 50년 전부터 중환자 의료 또는 집중 치료라는 의료의 기술, 의학의 발전이 있은 뒤로 사망의 과정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허대석 교수가 정리한 걸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사망 전 의료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컨대 항암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되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사망 1개월 전에 입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거의 90%에 가까운데 미국, 캐나다는 의료시설 아니면 너싱홈 이런 데로 가겠죠. 중환자 의료라는 그 의료에는 수천 가지의 약품이나 또는 장비, 시설들이 사용되는 의료행위입니다. 똑같은 의료행위인데 단지 환자가 소생 불가능, 회복 불가능하면 그때 똑같은 의료행위를 연명의료라고 부르고요. 중환자 의료가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에 굉장히 널리 퍼지고 드디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90년대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것은요. 97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환자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보라매 병원에 저녁 늦게 이송됐고 신경외과 의사가 머릿속으로 출혈이 심하게 된 것을 알고 밤새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실에 있는데 소식을 늦게 들은 부인이 와서 의사에게 한 첫 번째 얘기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퇴원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환자 부인은 아주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했고 마침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환자를 퇴원하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있도록 퇴원시켜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개 이렇게 손으로 작동하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가는데 집에 가서 그 인공호흡기를 떼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환자는 돌아가셨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고 그리고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던 걸 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했다는 것이 일관된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떼면 살인죄에 처벌받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으로 다시 제2라운드를 밟습니다. 김할머니는 사실은 그 기관지 내시경을 받다가 갑자기 폐에서 출혈을 해서 그리고 식물 상태가 됐고 할머니가 평상시에 이런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허락하지 않았고 그 사건입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온 것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매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떼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그 본인이 어떤 병을 앓고 계셨는지를 가톨릭 대학 의사 교수들한테 얘기를 잘 듣고 본인이 명료한 의식이 있을 때에 인공호흡기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신문들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존엄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신문의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가톨릭의 주교회의에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관련된 용어 중에 가장 오래된 단어는 안락사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네이지아 그러면 편안한 죽음, 좋은 죽음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안락사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반대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mercy killing, 그러니까 자비로운 살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20세기에 나치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생학이나 또는
그 유태인 학살, 제노사이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안락사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락사 외에는 다른 용어가 없다가 제가 말씀드린 20세기 후반에 중환자 의료가 나오면서 연명 의료를 중지해야 될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안락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소극적 안락사다. 그렇게 이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by undoing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기의 아기가 수명은 한 10년밖에 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엄마가 얘는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젖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해서 사망하게 하는 것. 이것도 by undoing입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라고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존엄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 또는 의사가 도와주는 사망 이런 표현을 쓰는 그 행위입니다. 환자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의사가 약이나 도구를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약이나 도구를 처방해 주는데 그걸 사용할지 여부는 마지막 순간에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사가 도와준 사망 또는 메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허용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카톨릭 교회에서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도와주는 죽음은 그거는 카톨릭에서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정하셨을 때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존엄사, 연명의료, 웰다잉, 안락사 이런 용어들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거나 또는 언론에 나온 용어를 볼 때 그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2016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 법의 취지는 연명의료를 하거나 하지 말거나 또는 하고 있던 걸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의 뜻, 환자의 의사 이거는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법에서는 두 가지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 의향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거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인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만 가끔은 급작스러운 심장 발작이거나 또는 뇌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본인의 뜻을 밝혀두는 서식이 사전 의향서입니다. 저는 이 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시설이나 이런 것이 호스피스나 이런 데에 좀 더 투자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의사들한테도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자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 우리가 금기라고 얘기했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만일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삶을 마감할 시기가 된다면 그러면 장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제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벌어놓은 재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명의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등등의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음악처럼 훌륭한 마무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